오늘도 뭐 새마을금 것도 사건이 터지고 농협도 횡령 터지고 계속 금융권이 뭐 돌아가면서 뭐 횡령 배임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 오신 우리 금융감독원장이 상당히 뿔이 많이 났죠. 금융권에 대해서. 계속 연일 네. 시중은행장들과의 미팅 그리고 금융 관련됐던 연구기관장들과의 어떤 그런 모임에서 네. 은행의 어떤 공적 기능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조를 하면서 한편으로 금리를 내려라. 네. 최근에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헌법까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팩트를 체크를 하자면 헌법에는 어떤 은행의 공적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그 헌법의 상위 이제 하위죠. 하위 개념 은행법 내에서 그 은행의 어떤 그런 공적 기능 그 부분을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헌법에 은행은 전혀 무관하지 않나요? 전혀 무관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비슷한 말이라도 없는 걸로 알고 그렇지 헌법을 위한 이야기를 한 거죠. 법을 전공하신 우리 전 검사님께서 왜 헌법을 들먹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금융계가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부실하다는 걸 여실히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 은행의 부실 최근에 어떤 그런 연이어 터진 금융 사고를 쭉 보자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일종의 어떤 모랄 해제라고 해야 됩니까? 주인과 대리인 관계. 사실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어떤 대리인 간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모랄 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마음만 먹으면 또 은행 직원 같은 경우 시스템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빼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 모랄 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뭡니까 이렇게 뭐 코인이라든지 증권 쪽 관리라든지 한탕주의가 판치다 보니까 너무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은행 강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잡힙니다. 몇 시간 동안 잡히고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강도 뭐 새마을 금고를 틀려다가 그 여직원한테 두들겨 맞았어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강도 자격이 없네요. 자,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무려 8천억 원이나 한 달간 해외 송금이 이루어져서 지금 사정 당국에 지금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죠. 그 금융 당국의 어떤 그 좀 조사를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그 금감원 쪽에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용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권 그 외부 통제 중에 하나가 감사, 그 소위 말하는 회계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법에서 하는 회계 감사가 있고 금융 당국에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외부 통제입니다. 그 두 가지 외부 통제이고 감사와 검사. 검사와 검사. 그 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감사. 검사는 금융 당국에서 미 은행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뭐 부실 같은 게 없나 그런 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사죠. 검사입니다. 금융당국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외환거래 목적이 수입대금 결제 하나로 모아지는 게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었었는데 상당히 좀 여러 법인을 통해서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사실 우선 그 거래 금액 자체가 8천억. 우리나라 외국한 뭐 은행의 어떤 전체액이 지점까지 쭉 평균 처리했었을 때 보통 한 지점에서 한 50억 정도가 한답니다. 연평균. 그런데 한 지점 내에서 8천억 정도 나갔다. 그리고 그 송금 목적 하나 자체가 수입 대금 결제 그걸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금감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좀 금감원 쪽의 입장입니다. 이걸 하나 좀 들여다보고 있다. 추후에 가서 어떤 우리 은행 측의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8천억 자금의 일부가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 다시 유입이 됐다면서요? 이게 보니까 일종의 어떤 환치기 내지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쪽 때문에 약간 되고 자금이 좀 일부가 유입이 됐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권의 이런 모랄 해저드 사건이 터지는 것들이 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조금씩 이어졌던 일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도미노로 다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이번 한 달에 모아져서 횡령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일어나졌던 그런 남몰래 계속 조금씩 속된 말로 시체말로 내다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씩 숨겨왔던 조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모아서 터지고 있는데 사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그 우리은행의 610억 원 횡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10몇 년 전에 사건이 쭉쭉 누적되어 왔다가 터진 거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전반적으로 그 우리은행 입장 아직까지 불법 행위는 없다라는 입장이죠? 우리은행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액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8천억 되다 보니까 사전에 금감원에 보고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은행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래도 통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 있었던 불법은 없었다. 네. 그런 게 우리은행의 입장입니다. 뭐 은행에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송금이든 뭐 네. 이익이든 다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 그 수입 대금 결제가 통상적으로 TT 거래, 네. 일종의 또 송금한 거래 내지 그 신용장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은행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통 이게 수출입 대금 같은 결제를 할 때 그걸 일시 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돈을 송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측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네. 그리고 워낙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8천억이 되다 보니까 금감원에 사전에 보고를 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억 원이라는 건 한 지점의 평균치입니다. 네. 그런데 뭐 대규모 이렇게 종합상사라든지 160배 규모네요. 그렇죠. 뭐 네. 그 뭐랍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규모가 대기업들, 큰 네. 뭐 그래서 있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외환 거래 규모가 뭐 수조에 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US 달러로 따지자면 수십억 원, 네. 50억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동원된 그 법인들은 그런 뭐 퍼포먼스 레퍼런스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이력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네. 아직 큰 그런 기업은 아닌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8천억이 훅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1년 사이에. 네. 1년 사이에 좀 누적이 된 거죠. 네. 예. 그렇다면 금감원이 이번에 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네. 있는 부분이 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은행 측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항변을 했지만 네. 그 사이에 어떤 거는 불법은 없었는지 네.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미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 어떤 거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금감원 내의 시스템에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네. 자체의 시스템 문제점 없는지 그것까지 지금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전임 그 정인보 네. 금감원장이 재직할 때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또 우리은행이 지난번 또 600억 원대 횡령 사건도 있었죠? 예, 예. 이것도 금융감독은 지금 검사를 받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금융감독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원래 1주 예정돼 있다가 5월 초에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밉보이는지 거의 이제 2달째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그 손태성 네. 우리금융회장 네. 지금 3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그게 불거진다면 연임의 좀 더 빨간불이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이게 당초 뭐 검사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 예. 예정이었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새 정부가 바뀌면서 상당히 뭐 타이밍이 안 좋았었나요? 왜 이렇게 그 강도가 타이밍도 세졌죠? 있고 네. 좀 이렇게 뭐 좀 우리은행만 계속 사건이 좀 사실 우리은행에서 한 610억이라는 게 다른 여타은행들 10년간 횡령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부실 규모가 상당히 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예. 하나의 좀 샘플 본보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었던가? 사실 뭐 시청말로 그 네. 뭐 시범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뭐 군대 생활하면 혹시 시범 케이스에 걸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한번 제가 그런 시범 케이스의 1번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왜요? 뭐 키가 크고 등치가 아. 눈에 띄다 보니까 예.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네. 군대 있을 때. 저도 뭐 군대 생활할 때라든지 학교 다닐 때 몇 번 걸려 본 적이 있는데 네. 잠깐 좀 제 시간이 되면 여담이지만 네. 보통 중학교 다닐 때인가 점심시간에 이게 월담을 해서 월담. 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군것질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다른 친구들은 먼저 운동장 들어가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넘다가 그 학생 주임한테 걸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군지 부르라고 했는데 아, 안 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며칠 정학까지 먹었었습니다. 왜 안 부냐고. 아, 앞에 있는 학생을 안 불렀다고 정학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패결인데 불구하고 네. 저는 또 그 시절에 약간 이렇게 의리를 지킨답시고 네. 안 부렸거든요. 그런데 시범 케이스로 정확하게 정학을 며칠 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몇 달간 네. 아예
그 월담 사태가 없었습니다. 아, 시범 케이스로 월담을 한 걸로 정확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가혹한 처벌인데. 굉장히 가혹한 거죠. 일종의 검찰 수사용으로 이걸 우리 그 피의자들이 또 다른 뭐 사건들을 내려놓을 때 플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죄 협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만큼 다른 이제 형량을 좀 감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협조하지 않았을 때 또 가혹한 형량을 내주는데 어떻게 보면 플리바게닝의 원조시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우리은행이 이번에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을 넘어서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죠. 지금 보는 시선이. 지금 지난 6월 초인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계속 신용은행들도 만나고 나머지 뭐 사람들 좀 만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은행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기능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공적 기능을 강조한다는 결국 뭐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뭐 보통 서민들 보면 뭐 빚내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뭐 그렇죠. 은행이 집중이죠. 예. 좀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그래도 아파트 값 올라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었는데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됐어요. 한국은행의 중앙금리는 올라가고 은행 시중은행 금리는 내리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역마진이 날 수도 있는 또 부분이거든요. 사실 역마진까지는 뭐 안 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을 보면 굉장히 뭐 주로 주수입은 은행들 매출은 그 소위 말하는 예대마진 차이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난해 매출이 25조이고 영업이익률이 13%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되면 거의 첨단 IT 기업 정도 됩니다. 아, 영업이익률이 13%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예대마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좀 최근 그 예대마진을 보니까 한 2.3, 2.4%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예대마진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이자 행사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은행 같은 경우 주수입원이 거의 소위 말하는 예대 마진입니다. 예대 마진은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맡기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기 어카운트에 안 넣고 그대로 있는 현금을 또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자랑은 또 다른 개념이네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반대 개념인데. 그렇죠. 보관료. 그렇죠. 보관료.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워낙 거의 제로금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은행에 인출을 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뭐 인출할 때 우리도 수수료를 내잖아요. 뭐 ATM기에서. 아니, 그건 그 쉽게 얘기해서 은행 ATM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종 명목지인 거 아닙니까? 1,000원, 2,000원. 은행 창구에서는 거의 돈을 안 내죠. 자기 그렇죠. 예금을 찾을 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카운트에서도 자기 예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돈을 맡길 때도 내고 찾을 때도 내고. 계속 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예대 마진 외에 그 은행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산분리 정책이라든지 은행을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후한 편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뚜렷하게 이렇게 뭐 매출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권에도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뭐 새 정부 들여서 가지고도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사실 은행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예대 마진인데 다른 쪽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목맨소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계라든가 뭐 금융권계라든가 뭐 업계 뭐 상당히 뭐 의견이 분분한데 과거에 우리가 그 IMF를 겪으면서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뭐 외환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은행들이 부실이 터지고 뭐 매각이 되고 뭐 디폴트가 나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도 상당히 많은 좀 자금을 좀 BIS 비율을 좀 높이고 좀 비축해 놔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실 금리가 오르면 쉽게 얘기해서 부실도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충당금도 쌓아야 되는데 이쪽 금융당국에서는 계속 뭐 금리를 내려라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복형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한쪽에서는 이게 간치금융 아니냐 하는 그런 몰맨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뭐 간치금융이냐 그냥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내가 언제 은행들한테 몇 % 정도 내리라고 얘기를 했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식 기자께서는 간치금융의 기준을 뭘로 보세요? 사실 간치금융이란 게 뭐 80년대 이전 박정희 정부 시절 같은 경우나
그때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특혜 금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수출 기업들한테는 금리 자체가 6% 8%였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시중 금리는 20% 30%까지 갔었습니다. 네. 수출 기업이 돈을 벌어서 다시 또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 간치금융을 하면서 어떤 수출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네. 그런데 80년대 이후 은행이 90년대 이후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감치금융의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다시 어떤 그런 이런 좀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조금 좀 뭐 제가 은행 측 입장을 대변하는 거 네.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예.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전두환 정권 때죠. 예. 국제 상사가 날아갔을 때 그렇죠. 예. 뭐 바로 그 은행권, 금융권부터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잖아요. 강하게 회수를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간치금융의 맞습니다. 샘플 케이스잖아요. 그걸 간치금융이나 지금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에 당장 어떤 서민들의 어떤 그런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네. 조금 이렇게 금리를 내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잘못 보이면 네. 과도하게 그 정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네. 좀 금융권을 과도하게 좀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비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보면 이렇게 뭐 금융 뭐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 보면 국제 뭐 이렇게 좀 순위를 따지자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결국 아까 좀 말씀드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간체 금융의 그런 모습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렇게 뭐 우리은행을 시범 케이스로 잡다 보니까 몇몇 은행은 또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로 정부 현재 정책을 지금 사실 따라가고 있죠. 지금. 이런 우리은행이 지난 24일 날 가장 먼저 금리를 좀 내렸습니다. 네. 원래 그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가 거의 8% 상단 쪽이 8% 가까이 갔다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찔끔 내렸는데 한 6% 정도까지 상단 6%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따르지 않고 몇몇 그 인터넷뱅크 네. 뱅킹들 K뱅크가 금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네. 결국 그 금융당국에서 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은행이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고 다른 은행들도 좀 따를 것을 봅니다. 결국 뭐 시범 케이스로 우리은행을 찝으니까 네. 시범 그 우리은행이 먼저 이렇게 뭐 손을 들었고 나머지 뭐 시중은행들도 뭐 이런 모습을 금리 인하에 좀 동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예가 적절한 비유일 것 같은데 월담어를 하자 네. 학생 주임이 몽둥이로 매를 들고 정학 처분을 하니까 이제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자수를 하는 현상들이죠. 그렇죠.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 집도 현재 그 주택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뭐 고공 상승을 해버리니까 매월 이게 엄청나요. 이게 금융 비용이.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까? 집값은 올라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게 전세예요. 좀 아픈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차마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지금 저희 집사람의 매일 그 시름이 늘어가요. 근데 뭐 비단 뭐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뭐 전세를 사시든 월세를 사시든 집을 사시든 뭐 은행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없을 그렇죠. 텐데 과거에 다 고정금리로 낮게 안 잡아놨던 것을 상당히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 관계자 여러분들 간치금융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좀 시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금리 인상 조금씩만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